시대가 또 지나가네요. 저는 고전 평론가니까 고전을 읽고 그것을 이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이제 변주하는 이제 그런 글쓰기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뭐 밥벌이이자 또 저의 뭐 소명이자 또 일상을 꾸려가는 어떤 핵심인데, 이제 올해 청년 붓다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이제 불교 공부는 막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근데 불교 공부가 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열반에 이를 때까지, 열반에 이르는 게 끝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계속 이제 그 공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인문학이나 뭐 이런 정치경제학을 하면서 이렇게 막혔던 지점, 하여튼 뭔가 이게 어떤 모순을 해결하면 또 다른 모순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단서와 시사점을 얻게 돼서, 일단 이제 저한테 이제 붓다는, 제가 뭐 수행을 해서 뭐 열반에 이른다 이전에 제가 하는 공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막혔던 지점에서 새로운 길을 나가게 해주는 그런 스승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불교 전체 이런 얘기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불교를 만나는 그만큼의 어떤 사유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상상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잡은 키워드가 이제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붓다가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세 깨달음에 이르렀으니까 청년기의 산물이잖아요. 청년기의 산물.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동안은 왜 이거를 잘 생각을 못했을까? 막연히 그냥 붓다는 굉장히 원숙한, 뭐가 굉장히 이제 완성된 뭐 이런 이미지로 중년 아니면 뭐 노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느꼈던 이제 첫 번째 아주 신선한 자극, 이 사상이 청년기의 산물이구나, 청년의 파토스를 기반으로 한 거구나, 그 지점이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은 구경의 경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경지, 그게 이제 불교인데, 그게 청년기에 완성이 됐다는 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사상가들은 이렇게 계속 모색을 해서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사상이 뭐 완성이 되거나 변화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붓다는 35에 완성된 그것이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그 정등정각에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청년기의 신체적인 어떤 에너지와 뭐 그런 파토스 이런 거하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된 게 아닌가, 이 지점이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붓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이라는 키워드랑 붓다라는 키워드를 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브레인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지금 청년이라는 문제하고 붓다라는 붓다 그리고 구경의 깨달음, 이게 굉장히 멀리 있어 보이는데 한번 그거를 연결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교의 이제 그 붓다가 도달한 이제 그 깨달음을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체계고가 있어요. 일체계고.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근데 이 일체계고를 우리 시대 청년만큼 잘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뭐 청년들한테 이 녹록했던 시절은 없었고, 청년은 항상 이제 어떤 시대의 장벽 앞에서 이제 돌파하거나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좌절하거나 하는 뭐 이런, 청년이 한 번도 사실 그 시대가 이렇게 녹록해서 다시 청년을 이끌어줘 이런 시대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 시대 청년은 그런 이제 역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일 괴롭다고 생각해요. 정말 일체 계고를 느끼는 것 같아요. 몸이 다 아프고 마음이 다 괴로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전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이 시대가 녹록하지 않았던 게 뭐 이제 시스템이 문제야, 뭐 이제 부의 전체적인 이제 단계가 문제야, 기술이 문제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객관적 조건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단군 이래 또는 뭐 구석기 시대 이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나 뭐 이런 게 거의 뭐 마법의 수준에 가까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마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기술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부의 상승, 그리고 엄청난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 등등을 누리는데 아무도 그것이 행복하다거나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붓다의 가르침의 일체계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생로병사가 다 괴로움이구나 라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 더 괴롭고 그 뭐 몸이 아픈 사람이 더 괴롭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괴롭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괴롭다였거든요. 누구나 태어나면 노병사를 겪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괴롭다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은 충분히 최고의 어떤 활락을 누렸는데도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지금 청년들이 붓다와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게 너무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뭐 부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괴롭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청년들이 나는 열등하고 뭐 이제 뭐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의 우상들이 행복한가요? 안 행복한 걸 알잖아요. 예. 뭐 뭔가 부와 인기를 다 누리고 뭐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누리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점에선 이제 이게 무슨 객관적 조건하고 상관없이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붓다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 이제 다시 이 몸을 찾아서 헤매다가 다시 이 생으로 돌아오는데 또 다시 죽는다. 그래서 영생이 아니라 영사라고 했거든요. 계속 죽는다는 거. 윤회는 영사예요. 영원히 죽는다예요. 영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생이 계속 돌아와서 계속 행복하다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돌아와서 새로운 조건에 태어나도 또 죽음이 다가올 때 또 괴롭다. 뭐 브라만으로 태어나도 뭐 수드라로 태어나도 또 그 과정을 밟아야 할 때 괴롭다. 이게 이제 윤회론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점에서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괴로워 라고 하는데, 근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다른 청년들도
역시 너무 괴로워.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정말 삶은 왜 이토록 괴로운가에 대한 근원적인 사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청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중년이나 지금 뭐 소위 586이나 뭐 이런 이 민주화 세대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삶이 괴로운 어떤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을 향해 싸워야 되고 그거를 바꾸고 하는 거기서 오는 성취감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하여튼 잘 살 수 있어 라는 게 아마 지금도 있을 텐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 게 없죠.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뭐 시스템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화폐로 귀속이 돼서 뭐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불안한지를 다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 이제 이런 점에서 저는 붓다가 이제 첫 번째 제시했던 명제 일체계고 이런 게 정말 잘 매칭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이 무상하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근데 이거야말로 뭐 지금 디지털 시대에 너무나 리얼한 거죠. 너무 빨리빨리 뭐가 막 변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그렇게 변하는 게 없이 사는 사람도 하도 주변에서 뭐가 세상이 바쁘고 뭐 빠르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모든 건 다 지금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이거를 뭐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잖아요. 이 20세기하고 21세기가 아마 이 속도가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제 모든 게 무상하다. 모든 게 끝도 없이 변해간다. 세상에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다. 이거를 또 자각하기에 너무 이게 리얼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재범무화가 나와요. 이제 모든 게 무상하다. 재범무화. 모든 거에는 자아가 없다. 다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겠죠. 자, 그 문제가 지금 청년들이 요 지점이 가장 저는 청년들하고 지금 마주치지 못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체계고고 그 다음에 재행무상인데 지금 청년은 자아만 있어요. 이 괴로움 세상에서 끝없이 변해가는 와중에 나 하나만 이렇게 어떤 섬처럼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자아가 없는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가? 이제 이 지점만 돌파를 하면 저는 지금 청년들이 이 붓다와 아주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이제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무상하게 변해가고 행복이라고 할 게 없고 그런데 내가 하여튼 세상에 뭐 어떻게 좀 떳떳하게 살고 뭐 이러려면 자아를 막 굉장히 비대하게 만들어서 압도적인 힘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걸 보면 완전히 그런 거잖아요. 거기 진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왜 환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환생을 해서 자기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그런데 그런 삶을 굉장히 이제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막 투자만 하면 막 수백억을 벌고 막 수조 원을 벌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정보를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초능력을 갖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막 압도하는 힘을 갖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몰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범무화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런 게 있는가라고 간다면 붓다의 가르침을 만날 텐데, 반대로 자아를 막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예,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슬픔, 원한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내가 그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해서 내가 압도적인 그런 위상을 오른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계고와 재행무상에서 이제 남는 건 나밖에 없다. 나를 극대화하고 나를 비대하게 만드는 존재. 여기에 대한 그 이제 집착.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행복은 없죠. 행복한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가 그 일체계고와 재행무상에서 재범무화를 깨닫는 요것이 가능해야 열반에 이른다. 이제 요게 붓다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 자아인데, 자아를 벗어나는 것, 자아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므로써만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 괴로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지금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반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붓다의 이제 청년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붓다의 청년기에 이제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12살 때의 이제 한 장면. 너무 굉장히 12살이면 지금으로는 어려 보이는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태자로 이제 책봉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친경제라고 이제 농사 퍼포먼스를 하는 이제 그런 데 나가서 이제 내가 후계자다 이런 거를 이제 과시하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멋진 행사죠. 멋있잖아요. 내가 이제 지배자임을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붓다 그 시타르타 왕자죠. 12살 시타르타 왕자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처음 본 게, 농부가 소를 이제 소한테 쟁기를 끌게 하는데, 이제 채찍을 막 휘둘러야 되잖아요. 근데 농부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농부 자체가 그 퍼포먼스에 동원이 됐으니까 더 그렇게 더 열심히 막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농부한테 채찍을 맞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우리가 거기서 계급적인 차원의 어떤 모순, 왜 누구는 이렇게 부유해서 그 막 이제 금쟁기, 은쟁기를 들고 막 이렇게 막 축제를 벌이는데, 어떤 집단은 왜 땀을 흘리면서 막 너무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시타르타 왕자는 거기서 이 소가 보인 거예요. 채찍을 맞는 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쟁기가 이렇게 흙을 팔 때 거기에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새가 쪼아먹는 이 장면이 나와요. 요게 한꺼번에 보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의 이제 먹이 사슬인데, 이 먹이 사슬이 말해주는 것은 모든 생명은 고통스럽다인 거죠. 먹고 먹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또는 정서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 농부를 봤는데, 그 다음에 소를 보고, 그 다음에 벌레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벌레를 쪼아먹는 새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제 계급이나 뭐 이런 문제인데,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생명의 보편적 조건을 본 거죠. 근데 우리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급적 모순을 극복하려고 진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이제 투쟁과 노력을 했는데, 근데 왜 그 많은 혁명과 개혁과 이런 것 뒤에도
그러니까 거죽으로는 우리가 많은 걸 이뤘죠.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제 복지라든가 등등이. 근데 사람들 심성으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서 누려야 되고 이 마음이 왜 안 바뀔까요?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정말 그 정치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법을 바꾸고 그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다 평등해, 우리가 다 자유로워라고 하도 사람들 마음은 다시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지배하겠다는 마음은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엔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농부를 본 다음에 소를 봐야 되고 소의 고통을 보고 벌레를 보고 새를 볼 수 있는, 이게 머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유동성. 그래야 이제 이게 내면의 윤리로 다가오는데, 인간만 딱 보고 있으면 인간들끼리의 이 계급적인 모순은 이제 대부분 다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죠. 그걸로 해서 이제 막 엄청난 이제 투쟁과 뭐 갈등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면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도무지 이게 윤리로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저는 이런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인간이 참 인간의 한계라는 게 참 좀 약간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타르타 왕자는 그때 이제 그 생명 일반의 그 고통을 본 거예요. 이 먹이 사슬을. 그래서 그때 그 깊은 이제 연민, 왜 모두가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그러면 뭐 이제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니까 더 행복하지 않나? 그 행복은 사실 이제 다른 계급 또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기반해야 되니까 근원적으로 안에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크샤트리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런데 성공을 해서 부를 이룬 사람도 근본적으로 불안을 벗어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생명이 겪어야 되는 고통의 현장을 보고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껴서 이제 명상에 들어갔는데, 그 나무 아래서 12살 때에 이 12살 태자가, 근데 명상에 들어가서 그 슬픔에 공감을 해서 그 슬픔 자체와 결합이 됐어요. 슬픔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이 지복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제 역설인데, 때문에 슬픔과 연민으로 명상을 했는데 어떻게 지복감이 오지? 요게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자아가 사라진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채로 아마 그런 슬픔과 연민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갔겠죠. 분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순을 타파해야 돼. 막 이런 식의 뭐가 됐으면 명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오롯이 그 모든 생명체의 고통과 하나가 되면서 자아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지복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지는데 그 나무에는 이렇게 아주 그림자가 잘 졌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와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예경을 드리죠. 아들이 출가할까봐 막 전전긍긍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살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으로 치면 청소년인가요? 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런 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12살짜리가 저런 걸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아예 상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예, 열리지가 않아요. 이 열리지 않아서 뭐가 되는 자아의 견고한 성에 갇혀요. 그러니까 아주 자아의 견고한 성에 가둬 놓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를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그 12살 때 이제 붓다가 이 경험을 했고, 이게 나중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에 이를 때 이게 떠올랐어요. 명상을 했는데도 안 되고 고행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예,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 보리수 아래에 앉았을 때 12살 때 경험했던 이 연민과 공감, 거기서 느낀 무아의 경계가 떠올라서 그걸 바탕으로 깨달음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예, 우리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 건가. 이게 구경의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이제 요 지점. 저는 이거를 어떻게 되살릴까. 이게 이제 지금 이거를 정말 뭐 복원한다 그럼 좀 이상하지만 그걸 재발견해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붓다가 청년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버지가 출가를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이제 활락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뭐 그 세계의 궁전을 다니면서 세상에 정말 지극하게 즐거운 것만 보게 하고, 뭐 수만 명의 궁녀들이 막 그 음주 가무를 하면서 막 감각적인 즐거움을 막 극한의 경계까지 뭐 제공을 해줘요. 그게 이제 그 뭐 사춘기 때 꿈꾸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까 12살 때 가진 그런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그 막 욕망,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성적인 욕구니까 거기서 막 감각의 무한 막 증식 이런 거를 열망하잖아요. 그걸 다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원 없이 누렸고, 야소다라라고 가장 또 아름답고 막 도도한 그런 막 주관이 뚜렷한 여인과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막 너무 열렬하게 사랑을 해서 막 정말 막 2층에서 막 이렇게 막 성의 연락을 즐기다가 막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이 타르타 왕자에게 준 것은 환멸이에요. 멸. 환락의 끝은 환멸이에요. 저는 이거를 우리 시대 청년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청년들이 사실 시타르타 왕자가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립니다. 감각적으로. 지금 뭐 먹는 그 진짜 카페에서 나오는 음식들 이런 거는 뭐 시타르타 왕자는 뭐 거기에 그때 뭐 겨우 뭐 쌀밥 먹고 뭐 이런 건데, 쌀밥 뭐 비단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저기 지극한 복을 누렸는지 아냐.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요. 쌀밥과 비단. 지금 청년들은 그거 안 먹죠. 쌀밥 안 먹잖아요. 라면에다가 그냥 참치 넣어서 막 그 마요네즈랑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먹어야지 먹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락의 지극함으로 따지면 지금 청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타르타 프랑스의 루이 18세보다도 더 화끈한 환락을 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제일 이제 막 어떤 경우에도 보니까 그 최고의 디저트, 정말 혀에서 살살 녹는 디저트를 사는데 일단 쓰더라고요. 그런 감각적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먼 없이 한번 누려보겠다. 그래서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환락의 끝은 환멸인 거예요. 일단 왜 뭐 환멸이 아니면 몸이 일단 망가집니다. 그 음식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 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타르타 왕자가 이제 사춘기 때 겪은 그것은 정말 뭐 청춘의 뭐 지극한 연락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도달한 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극한 연락을 주는 여인들이 파티가 끝난 다음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가장 추악하죠. 너무너무 추악하죠. 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뭐 말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지금 청년들은 실제로 뭘 마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각적인 즐거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면에 있는 추악함과 어떤 그 굉장한 어떤 고통 이런 거를 못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락에서 환멸로 가는 과정이 저는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를 깨달아서라기보다 몸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중독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끔찍하다는 걸 이제 자각하는 이제 서서히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환락을 누려서 환멸로 갈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12살 때 그 표현되었던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깨워져야 돼요. 환락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버려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과 연민 속에서 무아,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이 과정이 일어나야 이거를 복원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과 붓다는 너무 정말 아주 멋지게 조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디지털은 정말 뭐 오프라인 온라인 해서 이제 정말 이 무상할 뿐 아니라 뭐 이 조건에 따라서 정말 계속 그 어떤 가치가 변하는, 그러니까 고정된 가치가 없는 거죠. 계속 그 조건과 배치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연기법인데, 기술이 그런 연기법을 표현해내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은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에 그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없다. 그리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다르지 않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런 기술, 이런 것을 발견해냈어요. 자연의 법칙에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술화한 게 지금 디지털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윤리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이거를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자연이 이토록 많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연기법과 멀어진 채로, 그러니까 그럼 연기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재범 무화가 되거든요. 나라고 할 것이 없다가. 근데 자아를 경고히 하고 있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그 인류 이 지성사의 흐름에서 정말 꼭 질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리고 뭐 하여튼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걸 알 수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리고 너무 시야가 좁았고, 우리가 전 지구를 다 볼 수가 없었고, 뭐 138억 년 뭐 빅뱅을 이런 거를 뭐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사유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의 거대한 생명체 안에서
뭐 어떤 자아의 고정성이 있지? 예?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게 어디 영속되고 있지? 이런 거를 다 이게 드러났는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견고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자아에 대한 아상이. 저는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청년 붓다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해서 이제 뭐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종교나 영성이 신통력은 절대 진리나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성경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다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은 굉장한 신통력을 또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현대인은 이렇게 영성을 탐구하면 그런 신통력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어떤 그 현상, 능력 이런 걸 갖는다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누리는 이 기술 자체가 충분히 신통력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신통력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막 뭐 제임스 웹으로 별이 탄생하고 막 죽는 거를 본다는 거, 이건 천안통이죠, 천안통.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엄청난 신통력이죠. 뭐 저는 KTX만 타도 막 내가 근두운 타고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통력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영성을 통해서 신통력을 굳이 터득하려고 할까? 그게 저는 좀 되게 의아합니다. 예, 그런 게 지금 현대인들한테 뭔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영성의 핵심은 무아예요, 무아.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아로.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무아 자체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기는 물론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자아가 견고한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정치적으로 독재자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막 부자인데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뭐 예술가인데도 아나무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 후지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갖는 유치함과 어떤 폭력성,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 완성의 길인 것 같고, 붓다가 구경의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바로 무아를 설파했기 때문에, 무아를 궁극의 가르침으로 열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가르침.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금 청년들이 일체계고와 재행무상 그런 거는 아마 다 납득을 할 텐데, 왜 재범무아 이 부분에서 가로막히는가? 그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제 공간과 연민의 잠재력, 이거를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다. 그래서 정말 자아가 너무나 견고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디지털이 더 이거보다 더 막 눈부시게 진화를 한다고 하고, 뭐 화성을 막 제주도 드나들듯이 드나든다 한들, 저는 지금의 이 삶의 괴로움,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열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청년과 붓다는
너무 이제 잘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또 가장 강력한 이제 장벽 자아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장벽이 또 부다와 청년들의 마주침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 무아를 향해 가려면 무아를 터득하려면 또는 뭐 무아라기보다 하여튼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행로를 하려면 그 이 12살 때 공간과 연민을 회복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일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존재들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고 어떤 소통이 되는 그것을 저는 이제 좋은 법과 함께 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